네, 이코노미덕 시간 들어가고요. 지금 장은 3,895. 아까 3,900선 또 살짝 넘었었죠. 그러고 나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3,900선을 중심으로 이제 뭐 공방을 벌인다, 하여간 등락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1.3% 코스피 오르는 동안에 코스닥은 0.6% 정도, 절반 정도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수급이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매도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물이 아까 1,00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500억대로 좀 줄어들었고, 기관이 지금 오늘은 주도적이네요. 기관이 코스피 1,000억 넘게 현재 좀 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상자산 얘기를 참 오래간만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상품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뭔 일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상자산 얘기를 오늘 좀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 그렇게 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인 DSRV의 김세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사 잠깐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증권사에 계셨었잖아요. 네, 전 증권사에서 이제 크립토 핀테크 섹터 이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보는 산업에 조금 더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사실 그렇지 않으면 데스크 리서치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맞아요. 것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곳들에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좀 특수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이해가 없으면 제가 그 시장이나 혹은 산업을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서 가장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글로벌 단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네. 좀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데일리에서도 이 블록체인 이 DSRV 이 대표님하고 인터뷰한 기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엔 또 뭐 그 시리즈 투자도 또 네, 300억 완료도 하셨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간 가상자산 쪽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 쪽, 특히 기술 쪽으로. 대표님 또 삼성 또 출신이기도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 삼성전자 출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커지고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뭐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아직은 좀 뭔가 해가 확 뜨기 전에 좀 조용한 그런 새벽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얘기는 앞으로도 아마 사실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일단 최근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좀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하면서 향후 전망, 뭐 이를테면 내년 전망 이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그러겠죠. 같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다들 아는 이 외부 충격이 어떤 가상시장 자체의 좀 내부적인 취약점 고리들을 건드려서 연쇄적인 좀 반응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100% 관세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제 어떤 연쇄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어떤 이제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버리지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게 좀 크죠. 네, 사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어떤 뭐 저희가 현물을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선물로 롱 포지션을 잡거나 혹은 이제 어떤 금융 상품과 연동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쇄적인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0년이 크립토 시장이 가장 암흑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규모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큰 대규모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감인가요? 불안감도 당연히 작용을 했겠지만 최근에 뭐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나 혹은 이미 제도권들에서도 사실 금융상품이나 이런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굳이 제도권 상품이 아니더라도 DAT라고 하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의 약자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치 같은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하나로서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올해의 시장이 가장 큰 메타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었고 네, 그랬죠. 굉장히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성장들을 보였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알트코인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기타 다른 코인들도 이 DAT 전략이 사실 메인 메타였고 이게 가상자산 시장을 좀 이끈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특히나 맞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사주니까. 네, 외부 저희가 뭐 금리나 이런 다른 유동성 문제가 별다르게 크게 없는 상황에서 DAT가 사실상 대부분의 유동성을 끌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금융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현금화 니즈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훨씬 더 웹3적인 어떤 포인트와 연결된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사실 현금화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는 구간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이해하기에는 많이 올랐었구나.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뭐 이를테면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누가 뺨을 때려준 격으로 뭐가 변수가 하나 생기니까 그냥 그런 차를 조금 이익 실현하고 소위 말하는 익절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또 좀 상황을 보다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들어.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김영곤님 보시기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의 어떤 시장 방향성, 성장에 대한 방향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억지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다른 어떤 비클로서 이제 크립토가 굉장히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정작용 뭐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질문을 드린 김에 네. 아예 요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죠. 한때요.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가격이 사실 올해 뭐 금이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가상자산 또 그러니까 크립토 쪽도 계속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 상반기 후반부였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이 이를테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이 안전자산 레벨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도 제가 뭐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 최근의 상황 놓고 본다면 확실히 가상자산 쪽, 코인 쪽은 위험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사실 이게 국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자산별로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말씀 주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특정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비트코인에 해당됐던 얘기 같으네요. 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통화 리스크가 좀 있거나 뭐 특정 지역 혹은 국가 차원에서 혹은 뭐 금과 같은 포지션을 때때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좀 극대화되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게 아닌 구간에서는 또 일부 특히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사실상 뭐 증시나 이런 것들과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디커플링되는 양상들이 많이 맞아요.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정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구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경제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요. 뭐 고용 시장이 막 아주 엄청나게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막 비컷에다 무슨 이렇게 막 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금에나 채권에 보통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상품에 한해서는 뭐 다른 코인, 알트코인 되게 많지만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군요. 네,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셧다운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아무래도 뭐 실제 금이나 혹은 뭐 현금화하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이제 어떤 셧다운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한 달 이후부터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큰 상승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떤 구간에서 어떤 이제 기간으로 저희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특히 이렇게 전통금융과의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전제 하에는 저는 이제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는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 의원님 그 질문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기사 사실 평소엔 잘 안 보는데요. 네. 어제 좀 열심히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떤 데서 그러니까 해외 쪽 투자은행인데 10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이게 뭐 사실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좀 전에 이제 일정 시점 지나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이런 10만 달러 이런 게 무슨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뭐 차트상의 이유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글쎄. 더 펀더멘탈적으로 제가 풀이를 해보자면 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10만 달러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는 저희가 사실 제도권 어떤 자금이 본격화해서 들어왔던 시점이 바로 이제 2024년 1월 이제 ETF 현물 ETF 그거는 런칭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한 6만 달러 이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현재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한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은 채굴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도 그렇죠. 화폐를 만들기 위해 주도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 가장 그 BEP 기준이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BEP가 네, 사실 그 언더로 가면 사실 채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래로 떨어지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왜 10만 달러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사실 전례 없었던 대규모 청산이었던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지지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주 빅 이벤트가 좋은 이벤트는 아니지만 약간 악재가 있었는데도 거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 네, 거의 한 15년 정도 동안 테스트해왔던 환경 중에서 네. 가장 큰 이제 사실상 레버리지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청산 규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지선이 이제 확인이 네.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DAT처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의 요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0만 달러 정도를 이제 그 근거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김영구 의원님 할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DAT 같은 그런 데서 계속 어쨌든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을 이렇게 대규모로 사들이는 그런 수요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유동성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확실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기사도 참고를 해보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가상자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아직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저희가 좀 해야 될 게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유동성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네. 저는 실질적으로 특히나 비트코인은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요 요인을 촉발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그게 사실 이제 희소성인데 계속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물론 시작 제일 먼저 했지만 제일 뭐 압도적인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제 더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희소성 원칙 때문이라도 더 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과의 이 그 가격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근거들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격차가 더 벌려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좁혀질 수도 있다라는 근거는 그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내러티브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예, 그거 좀 같은데요. 이따 여쭤보려고 합니다만.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의 어떤 쓰임새가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융 인프라로서 어떤 저희가 페이먼트 관련해서 활용을 하려면 이더리움이나 혹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가 내장되어 있는 어떤 코인들과의 어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성장은 또 스테이블 코인이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어느 쪽이 먼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코인 시장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빠르게 지금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호 보완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인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 또는 시너지 이렇게 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것도 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보완제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부분 집합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테더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가장 높은데 그렇죠. 한 3위에서 4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총 코인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합산 시총이 한 8%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 보면 8%면 작을 수 있네라고 생각을 예상보다 하는데요. 사실 근데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적인 특수성 때문에 좀 원화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그냥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코인 거래를 위한 어떤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코인 거래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떻게 보면 진입점 이런 개념이 왔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는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요. 또 긍정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사실상 시장 센티가 좋아지면 추가적인 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 투자를 하기 위한 또 발행량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있었던 케이스처럼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나 이거 너무 리스크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혹은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을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거래소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화가 테더나 USDC, 서클에서 발행한 USDC 같은 이제 그런 것들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현금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상 달러랑 1:1 패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사실상 경쟁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사실상 보완하는 관계가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 코인 가상시장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아마 오늘 이 질문이 결국은 이제 김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던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좀 이제 기존 자본시장은 조금 이제 별개의 차원으로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현재 제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한때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연말이고 내년인데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겠다는 걸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그럼 이쪽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거는 김 연구원님이 증권사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쪽 섹터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산업적으로 보는 뷰와 그다음에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는 뷰가 조금은 상이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성장은 필연적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직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과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로벌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는 건 맞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어떤 제도적인 스탠스 그리고 혹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투자 전략은 또 이 시계열에 맞춰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어차피 주가는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테마가 이번 정권 내내 사실 메인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핫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이전에 없었던 만큼의 관심도를 받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를 두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의 테마를 꼽자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 이런 전략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뭔가 내러티브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시간이 좀 아깝네요. 한 1분만 더 있어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좀 연구원님 모시고 또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